새벽 4시 북한 여단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병실 안에서는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9년차 북한군 상사는 팔에 꽂힌 수액 바늘을 뽑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흘간 탁한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피를 토하고 헛소리를 했던 그는 4번째 주사를 맞으면 자신도 옆 침대 동료처럼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가운데 그는 녹슨 뒷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북한군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병원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주사 한 방에요. 그날 밤 제 체온은 40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들고 온 항생제 병을 봤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탁하게 흐린 액체 안에 덩어리진 가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녹지도 않은 약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팔에 꽂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저는 밤새 헛소리를 했습니다. 2번째 주사 뒤에는 피를 토했습니다. 3번째 주사 뒤에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23살 병사가 같은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21살짜리가 죽었습니다. 약값 3만 원이 없어서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4번째 주사를 놓겠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도살장이구나. 내일 그 주사를 맞으면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새벽 4시 주사 바늘을 뽑고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탈영병이 됐습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죽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9년 동안 제가 지켜온 DMZ 철책선을 이번엔 제 손으로 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에 입대해서 28까지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제가 왜 그 조국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19살, 저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입대 첫날 정치지도원 동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다. 남조선 괴뢰군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 말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도 저를 대견하게 바라봤고 저 역시 인민군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훈련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산을 뛰어올랐고 오전에는 사격훈련, 오후에는 참호 파기와 진지 구축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교시를 외우는 사상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원래 군대란 이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만 배가 고픈 건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침에는 강냉이죽, 점심과 저녁에는 잡곡밥에 소금에 절인 무나 배추가 전부였습니다. 쌀밥은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같은 명절에만 나왔고 고기는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밤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였기에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동무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박상병이었는데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체구가 작아서 늘 제가 챙겨줬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둘이서 별을 보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대하면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도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그가 참 듬직해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훈련이 힘든 것도 모두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조국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군생활 3~4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대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지는 동료가 부쩍 늘었습니다. 산을 뛰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병사, 사격장에서 총을 들다 말고 쓰러지는 병사. 처음에는 체력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영양실조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감기 하나에도 몇 주씩 앓아눕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음 내무반의 김하전사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그를 진찰하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집에서 돈 좀 보낼 수 있나? 항생제 한 병에 3만 원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픈 군인에게 먼저 돈부터 묻다니. 김하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돈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군의관은 그냥 돌아갔고 김하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젊은 체력으로 버텨냈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박상병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대장에게 박상병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약까지 있나? 없으면 소용없다. 박상병의 집도 가난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보내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약을 사려 했지만 폐렴 치료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상병은 점점 야위어갔고 기침 소리는 밤마다 내무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뒤 박상병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사망 통보가 왔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장례도 없었습니다.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의 짐은 다음날 바로 정리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별을 보며 고향 얘기를 나누던 친구가 약간 몇 푼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는 정작 우리 목숨은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상병이 죽은 뒤로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상사 계급장을 달았고 어느덧 9년차 고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몸을 웅크려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들것에 실려 여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위 내시경 10만, 엑스레이 6만, 초음파 9만. 뭐부터 할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검사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명의 환자가 뒤엉켜 누워 있었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울음소리. 며칠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수술비와 약값이 없어서 그냥 죽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의관은 검사 대신 값싼 항생제 주사를 권했습니다. 약병을 보니 탁하게 흐린 액체 안에 덩어리진 가루들이 제대로 녹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날 밤, 체온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밤새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사 뒤에는 구토와 두통까지 겹쳤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주사를 맞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다. 죽을 사람을 줄 세워 순서를 기다리게 하는 곳이다. 더 있으면 나도 그 줄에서 죽는다. 그때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네 번째 주사를 놓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주사를 맞기 전에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죽을 각오로.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병원을 무단히 탈하면 탈영입니다. 걸리면 영창, 심하면 총살.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저는 밤새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정문에는 보초가 섭니다. 뒷문은 경비가 허술합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 직전이 가장 좋겠다. 새벽 4시,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꽂혀있던 수액 바늘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피를 멈추고 침대 밑에 놓아둔 군복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가 뒤척이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고 당직 군의관은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는데 그 짧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문 쪽에서 보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은 식자재 반입용으로 쓰이는 곳이라 경비가 허술하다는 걸 며칠간 지켜보며 파악해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빠져나와 병원 담장을 따라 뛰었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몸이라 금세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저는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낸 겁니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환자가 아니라 탈영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영창, 최악의 경우 총살,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먼 친척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라면 하룻밤쯤 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거기로 가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동이 트기 전에 저는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척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동이 막 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건 먼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군복 차림의 얼굴이 창백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다고, 잠깐만 숨겨달라고.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아주머니가 끓여준 미음을 먹고 반나절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은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숨어 지낼 수도 없습니다. 탈영병을 숨겨준 죄로 이 친척까지 잡혀갈 겁니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철책선을 넘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사정해서 3만 원을 빌렸습니다. 병원비로 쓰려던 돈이 아니라 도망칠 준비를 위한 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소대장을 찾아가 제가 몇 년간 소중히 간직했던 중국제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큰돈 주고 산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고성까지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행증 좀 부탁드립니다. 소대장은 시계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매물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성까지 갈 수 있는 여행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검문소를 2번 지났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안원이 제 얼굴과 여행증을 번갈아 볼 때 저는 숨을 멈추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고성에 도착해서 저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군 병원의 실상, 주사 맞고 죽어가던 동료들,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제 결심까지. 선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구역이 하나 있다. 경비가 좀 허술한 곳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로 하는 거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2024년 8월 어느 밤 저는 DMZ 철책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 철책선이었습니다. 수없이 순찰을 돌았고 남쪽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곳.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철책을 내 손으로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이 알려준 구역은 산악지형이라 감시가 상대적으로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DMZ입니다. 지뢰밭이 있고 순찰조가 돌고
걸리면 즉시 사살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지뢰 경고판. 저건 피해야 한다. 군생활 9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순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저를 살리는 무기가 됐습니다. 풀숲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땅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프리피 얼굴을 스칠 때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어갔습니다. 등은 땀으로 흥건했고 팔다리는 떨렸습니다. 중간에 순찰조의 발소리가 들려서 숨을 멈추고 풀숲에 얼굴을 파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책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그 너머가 남쪽이었습니다. 저는 철책 아래 틈을 찾아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에 군복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됐습니다. 철책을 빠져나온 순간 저는 남쪽 땅 위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초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귀순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9년을 바친 조국을 등지고 저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에 인계된 뒤 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넘어왔는지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던 이야기, 탁한 항생제 주사 이야기, 약값이 없어서 쓰러져간 동료들 이야기.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침대, 반짝이는 의료 장비들. 북한군 병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진찰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검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료비는 나라에서 지원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도 돈 없으면 죽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탈북자에게 나라가 치료비를 내준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진열대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저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돈 걱정 없이요. 배고프면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삽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자유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아플 때 약값 때문에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내일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합니다. 별을 보며 고향 얘기를 나누던 박상병, 3만 원을 빌려준 친척 아주머니, 철책 구역을 알려준 선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제 팔에 남은 옅은 주사 자국을 보며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